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창밖을 보니까 환하게 밝았어요. 맞아요. 예. 날씨가 좋아 보였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낮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낮부터 비 와요? 예. 우산 안 챙겨왔는데. 지금 혹시 나가시기 전이라면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어요. 네.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맞습니다.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서 8명의 재판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하고요. 네. 모든 과정은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어제 오전 평의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이전의 관례를 좀 보면 선고일 발표 이후에는 결정문을 다듬고 또 법정 의견에 들어갈 구체적 근거, 별개, 보충 의견의 기재 여부를 협의하는 등 막판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의무는 없거든요. 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 8인이 과거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관심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의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에 내놓은 주요 결정들을 좀 살펴보면 뭐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대립한 건도 있었고 만장일치를 보인 건도 있었고 만장일치를 보이면서도 또 별개 의견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선명한 대립이 있었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이게 4대 4로 갈렸었어요.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5대 2대 1로 갈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에서 다른 의견까지 낸 거를 포함하면 사실상 네 갈래로 의견이 방향이 나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결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별개 의견이 표출된 경우가 있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을 했고요. 다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기각이었지만 별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그간 선고에서 나온 의견의 동조 경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 그리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3명이 각각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주로 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선고가 보통 한 20-30분? 20분 안팎이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헌재 소장대행의 첫 문장을 보면 전원일치일지 아닐지 짐작할 수 있다고요? 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면서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헌재는 우선 주문과 선고 요지 중에 어떤 걸 먼저 낭독할지를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지를 먼저 낭독하기로 한다면 재판관들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 관련 쟁점별 의견을 밝히고 별개 소수 의견이 있으면 각자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과거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모두 선고 요지 낭독 후에 결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라면 관례상 주문 낭독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선고 요지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 주문을 먼저 읽고
선고 요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주문이 먼저 나온다면 의견이 갈렸다는 뜻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 재량인 만큼 진행 순서는 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이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진공 상태로 헌재 주변을 만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소요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부로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착수를 했습니다.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그 농성 천막 등에 이 같은 통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선고 당일에는 그런 경계 수위가 정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일 첫 차부터 무정차 운행한다고 하고요. 또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경복궁, 종로 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경복궁이나 창덕궁, 덕수궁 관람도 4일 하루 동안 중지되고요.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하루 동안 문을 닫고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휴관을 하게 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이날 문을 닫는다고 하고 안국역, 삼청동 주변의 미술관과 갤러리 등도 선고 당일에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도 선고일에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방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많지는 20석?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배정합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말 그대로 접속이 폭주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면은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이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일 청사 안정을 위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이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는데 이렇게 접속 대기 중인 인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경쟁률이 796대 1이었다고 하고요. 이걸 지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어제 오전에 이 브리핑 시간에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브리핑 이 뉴스파이팅 끝나고 나서 한 오전 11시쯤 속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야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아전 인수식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각하를 바라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좀 승복하겠다라는 말도 남겼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라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남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빠르게 선고 기일이 잡힌 걸 환영한다라면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게 4월 4일로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대4 기각 혹은 4대4
대사 뭐 이렇게 각하 그래요? 연결지어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에 선고하게 된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좀 결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민주당 그동안 쌍탄핵 추진하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전략을 멈추기로 한 것으로 그래요? 보여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틀 뒤인 어제까지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대 결심이라는 게 이른바 쌍탄핵이었습니다. 예.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성격이 컸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의 시급성이 일단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미 지난달 21일에 발의됐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예정인데 실제 표결에 붙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고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일단은 유동적인 상황이 됐어요. 보류하는 쪽으로 아직은 일단은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4일 이후의 전략이 좀 짜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중도층 여론 관리와 대선 관리 등을 위해서 탄핵 카드는 유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 당일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미 관계, 관세 전쟁, 통상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면 우리나라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면서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고요. 예.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분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법률안이 모호해 기업에 혼란을 주고 적극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요. 심의 의결됐어요. 네,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법적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개정안은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렸습니다. 이런 모수 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은 또 구조도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연금들을 합해서 이제 조정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려서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구조개혁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갈등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당장 그 세대 갈등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에 30대, 40대 여야 의원 8명이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번 개혁이 청년에 불리하다는 주장이고요.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세대 갈등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 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오해가 퍼지면서 확산하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이 소득 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 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세대 갈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지난주에 구성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향후 청년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청년층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